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북마스터 김혜지입니다. 네, 북마스터 국민대 이창현 교수입니다. 책 만드는 사람 안희곤입니다. 네, 책 읽고 글 쓰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네, 요즘 SNS에서 시 한 구절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시가 막 유행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중에 좀 자주, 아주 많이 회자되는 시인 한 분을 오늘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인의 시 한 구절씩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전 좋아했어요. 아, 예. 이문혜 씨. 아. 네. 식후에 이별하다라는 작품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먹다만 흰죽이 밥이 되고 밥은 도로 쌀이 되어 하루하루가 풍년인데 1년 내내 허기 가시지 않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기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오랜 기담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난다. 이 낭송이 아주 좋은데요. 네. 예, 제가 이 시를 여러 번 네. 좀 이렇게 되뇌이면서 네. 사랑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랑은 풍족한 것 같으면서도 늘 목마르고 배고픈 걸까요? 네. 선생님도 한 구절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문학평론가의 말을 빌어보면 이렇습니다. 성자는 못 되겠지만 죽어도 꼰대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쓰는 실존적 깽판으로서의 시. 실존적 깽판. 네. 이런 말을 붙였어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확 돌발적인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네. 시인의 실존적 깽판. 네. 야, 이 깽판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죽어도 꼰대는 안 된다라는 게 그 부분도. 이 시는 영원히 젊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외모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다른 얘기 하실까봐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조심스러운 사심입니다. 예, 위트에 그리고 아주 철학적인 시에 거기에 외모까지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하시죠? 이 시대 젊은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어느 분이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때 꽃피는 푸르른 봄이라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청춘이라는 지지난 밤에는 사랑을 나눴고 지난 밤에는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볼 때 어제까지 나는 인간이 확실했었으나 오늘은 잘 모르겠어. 우리 시대가 가장 사랑한 시인 신보선 시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거든요.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 쓰고 사회학 공부하는 신보선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 첫 번째 시집인 이 슬픔이 없는 15초, 이 표제작이기도 한 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득한 고층 아파트 위, 태양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낯달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치욕에 관한 한 세상은 멸망한 지 오래다. 가끔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난다. 예. 시인 앞에서 제가 낭독하려니까 부끄럽긴 하지만 이 시를 뭐 잠깐 좀 해석을 한다면 결국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은 15초 외에 나머지는 전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이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리고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해주시고 저도 뭐 그 해석이 어느 정도 맞다고 동의를 하는데 사실 15초라고 하는 그 시간은 뭐 제가 직접 재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생각해낸 그 시간의 지속인데 그때가 저한테는 그 시를 쓸 때 약간 제가 멍하니 있었던 어떤 감정도 이렇게 그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진공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좀 그냥 무념무상의 시간 같은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슬픔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슬픔으로 꽉 차 있느냐?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무념무상과 그 밖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저는 슬픔이란 단어를 택한 거죠. 뭐 고통이 없는 15초일 수도 있고, 예. 절망이 없는 15초일 수도 있는데 저는 슬픔이라는 단어를 택한 것 같고 그게 다른 감정보다 더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슬픔이 없는 15초가. 예. 그 얘기는 사실은 슬픔이 우리 삶의 어떤 주요 감정이 아닐까? 다른 감정보다 네. 슬픔이 우리 삶의 가장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우리 삶을 늘 존재하는 그런 감정이 슬픔이 아닐까? 그건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슬픔이 없는 30초도 아니고 슬픔이 없는 5분도 아니고 15초라고 이렇게 얘기한 시인의 뜻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항상 그런 질문을 받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15초였지? 15초를 직접 재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15초라는 그 말의 느낌이었던 것 같고 또 막상 실제로 재보니까 꽤 길더라고요. 15초가. 짧은 시간은 또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13초는 어떨까, 뭐 17초는 어떨까, 15분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말은 아닌데 어쨌든 15초 하니까 뭔가 딱 맞는 느낌? 막연한 그런 그냥 저만의 느낌으로 썼는데 그냥 우연찮게 뭐 그렇게 또 읽히는 것 같고. 근데 다른 시간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 또 배우 유아인 씨가 30번째 생일에 본인 SNS에 청춘이라는 시를 올리면서 이 시도 꽤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랑한다는 것과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 같은 말이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아프지 않고 멀쩡한 생을 남몰래 흠모했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었을 때, 그때 꽃피는 푸르른 봄이라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청춘이라는. 네. 이것과 연관지어서 저는 제 나이대와 비슷한 30대라는 이 작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다 자랐다 30대 청춘은 껌처럼 씹고 버렸다. 창밖 가을비 내린다 30대 나 흐르는 빗물 오래오래 바라보며 사는 둥 마는 둥 살아간다. 예. 이게 30대인데요. 캬 하셨는데. 그랬어. 아, 이게 마치 이거 김광석 맞아요. 아니 청춘이 사르륵 지나가는 그 언저리에서의 그쵸. 회한. 근데 이렇게 뭐 유아인 씨도 그렇고요. 뭐 이 30대라는 시, 저 같은 지금 30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청년들, 이 지금의 청춘들이 신보선 시인의 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걸 시인 본인은 뭐라고 좀 해석을 하실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의 세련미 때문일까? 아마도? 제가 청춘이라는 시를 쓸 때는 청춘을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살고 싶어서 너무너무 뭐 살고 싶어서 확 죽어버리고 싶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삶을 짓누르는 그런 시절을 저는 청춘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사실 제가 이 시를 쓸 때 저는 청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를 썼지만 이 시가 청춘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지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정작 이 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애정하는 시가 아니었어요. 30대라는 시는 제가 써놓고 제가 좋아했던 시였고, 심지어 청춘이라는 시는 시집을 엮을 때 이 시를 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시였어요. 근데 시집을 내고 독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은 시 중에 하나가 청춘이었어요. 네. 뭐 유아인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독자들도 이 청춘이라는 시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또 반응을 하셨는데, 그건 아마도 그 안에 그런 뭐 너무 아름답거나 혹은 너무 비관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그 만들어낸 풍경 속에 아마 독자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여지가 그 시 안에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는 이렇게 독자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독자분들이 그걸 더 적극적으로 거기서 어떤 의미나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고, 그런 걸 제가 알게 된 시가 청춘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세련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신보선 시인의 시가 정말로 세련됐어요. 이때의 세련이라는 게 보통 뭐 많은 시인들이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시인들의 경우는 감정을 포장하거나 좀 그러니까 과잉하거나 지나치게 과소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신보선 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과잉과 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감정의 이제 쿨톤이죠. 이게 젊은이들한테는 이거 별로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고 지나치게 가볍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서와 맞닿아 있어라는 그런 공명을 또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어. 이게 이제 세련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허위 평론가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 중에 최고의 네?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그렇게 못했습니까? 출연자 앞에 놓고 이렇게 극찬을 하기는 처음인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네, 얼굴이 좀 붉어지셨어요. 자, 그래서 정말로 아주 그런 게 어떻게 모더니스틱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던인데 이게 생활에 기반을 둔 모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그렇죠. 모더니스트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발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집에 또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울림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력을 보면 사실은 신보선 시인은 시인이면서도 대학 교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사회학이에요. 사회학자로서 시인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학도 여러 이제 사회학이 있고, 제가 좀 관심 있어 하고 제가 공부하는 사회학은 좀 사람들의 삶, 일상, 그런 관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예술적인 그런 활동들, 또 그런 모임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연구를 할 때, 사회학 연구를 할 때 많이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그분들의 삶, 기억, 아픔, 슬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물론 논문을 쓸 때는 그런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는 없죠. 하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미친 영향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하고 대화할 때, 인터뷰를 할 때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제가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저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시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쓴 시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논문을 쓸 때 만났던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분들과 논문을 쓸 때는 제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제가 뭐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 과정에서 만났지만 그 이후의 관계에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예. 삶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예.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우정을 또 같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제 시에 반영이 되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회학자이자 시인인 신보선 작가가 등단 25년 만에 처음으로 산문집을 냈습니다. 이 책이에요. 그쪽의 풍경은 화난가인데요. 이 책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2007년도부터 제가 조금씩 여러 지면에 발표한 뭐 짧은 글도 있고 조금 긴 글들도 있는데 사실 어디에도 이제 그 발표한 지면을 제외하고는 담기지 않은 그런 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낸 책인데 하여튼 이 책은 보니까 2007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글을 썼구나.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고 저한테도 이 책은 읽으면서 저에 대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이나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나 이렇게 스스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책입니다. 제 그 식후에 이별하다 거기에 원래는 아직도 그쪽의 풍경은 화난가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아직도를 빼고 그쪽의 풍경은 화난가라는 제목을 그 문장을 제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제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에게인데 그 구절도 제 산문의 한 구절을 원래는 있던 과거형인데 그걸 있을로 미래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두 제목을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뭔가 이건 편집자의 그 판단이었고 제가 그 판단을 수용을 해서 이 제목이 정해진 건데 이렇게 제목을 만들고 보니까 원래 썼던 의도하고 다른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고 그 느낌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더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에 대한 동경을 이 제목들이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편집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제목으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 제목을 딱 보자마자 좀 막막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표지에 이렇게 이제 창의 풍경도 있고 해서 느낌으로는 와닿지만 정확하게 뭘 말하려는 제목일까라고 와닿지가 않아서 막막했는데 책을 다 읽어보니까 이 제목 굉장히 좋은 제목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뭐냐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우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라는 단절된 느낌, 나와 바깥 세상이라는 단절된 느낌을 늘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도 궁금해요. 관계를 늘 열망을 해요. 뭔가 만나고 싶고. 그 두 측면이 함께 담겨있는 그런 제목으로 느껴져서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의 소외와 단절과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하면서도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제목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면서 우리는 함께 안녕한가라고 안부를 묻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앞 표지를 보면 제목이 쓰여 있지만 뒤를 뒤집으면 또 추천사가 쓰여 있습니다. 스타 시인의 산문집에 스타 문학평론가가 추천사를 달았습니다. 저도 문학평론을 하고 있지만 스타가 아니거든요. 왜요? 대스타죠. 네, 왜 이러십니까? 예, 저도 저를 아는데 신영철 문학평론가는 워낙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이런 추천사를 썼습니다. 나는 사회학을 하는 그의 좌뇌와 시를 쓰는 그의 우뇌를 질투하지 않는다.
명석하게 진단하고 논증하는 그의 좌뇌를 질투하지 않고 섬세하게 공감하고 연대하는 그의 우뇌를 질투하지 않는다. 그 두 뇌가 절묘한 균형을 이룬 이 책의 우아한 좌우 합작을, 그래서 삶의 의미나 영혼의 문제 같은 주제로 글을 쓸 때조차 관철되는 두 능력의 아름다운 협주를 질투하지 않는다. 그를 질투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그냥 그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대단히 네, 대단해요. 질투하는 네.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신영철 평론가의 추천사 보고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전 심하다. 지납시다. 예. 아니, 민망했죠. 이 추천사를 만약에 다른 분이 썼다면 저는 아마 못 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형철 씨를 알고 형철 씨의 글을 알고 또 형철 씨의 글을 신뢰를 하고 네. 좋아하고 그다음에 형철 씨가 이렇게 말하자면 사랑 고백을 할 때는 그건 저는 형철 씨의 용기?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 용기를 믿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아직 안 만났거든요. 네. 만나면 왜 그랬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회학을 하는 좌뇌와 시를 쓰는 우뇌로 쓴 그쪽의 풍경은 화난가 작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희공 북벤저스는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책을 펼치면 처음에 영혼의 문제라는 제목의 이제 작은 글이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돌발적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시인이 이제 어느 서울 변두리에 그것도 한겨울에 칼바람이 막 쌩쌩 몰아치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 식사를 하게 됐죠. 근데 옆에서 친구랑 같이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예, 맞아요. 어쨌든 텅 비어 있는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앉아서 옆에서 소주를 기울이면서 도론도론 있는 거예요. 근데 엿듣게 됐어요. 두 분이 투닥투닥 하는 얘기를.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볼까요? 예. 이제 그 식당 여주인이 아저씨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일을 나가라고 하는 건 자존심 굽히고 돈 벌어오라는 게 아니야. 일 안 나가고 여기서 이러는 게 뭐 하는 짓인 줄 알아? 그건 영혼을 낭비하는 짓이야. 갑자기 변두리 식당의 아주머니가 입에서 당신은 지금 영혼을 낭비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어 라는 말이 탁 터져 나온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제 포착을 하죠. 시인이 그 말의 그 무게. 네. 때 아닌 장소, 낯선 데서 때 아닌 워드가 나오는 거죠. 영혼을 낭비하는 짓이야. 그 느낌. 그때는 예. 그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 죽비로 한 대 맞은 느낌. 있는 사람도 그랬어요. 예. 진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란 말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약간 신비롭고.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학을 하는데 사회학에서 영혼이란 말을 쓰는 논문은 없어요. 사회학에서 영혼을 대상화해서 그거 왜 이런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쓰는지 뭐 하나의 유행어로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영혼이란 말을 하지도 않았고 또 좋아하지도 않았고 저도 편견이 있던 말이었는데 그 편견을 완전히 그분의 말이 깨고 영혼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저는 영혼이란 말을 즐겨 쓰고 자주 쓰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영혼이란 말이 된 셈이죠. 그래서 그날의 그 이야기 저한테 아마 제 아까 말씀하신 결정적 순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글 또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글. 왜냐하면 그 순간을 저는 쓰고 싶었거든요.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 그래서 그 글을 썼던 거죠. 저한테는 매우 의미 있는 글입니다. 그 뒷부분에도 보면은 영혼이란 말이 이제 다시 한번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거대하고 무겁고 한 단어가
일상으로 딱 내려와서 이제는 여러 곳에서 그 영혼의 측면이라는 거를 사람들에게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발견을 하시는 글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그런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영혼이라는 한 단어 이것처럼 저는 유기농 이런 것들이 좀 꽂혔어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영혼의 생산과 소비를 독점함으로써 영혼은 속물들의 유기농 식단 정도로 전락한다. 반면 자본주의의 최대 희생자들, 목소리와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은 최소한의 자기 존엄조차 방어하지 못하며 동물화의 길을 걷는다. 그들에게 영혼은 가끔씩 손에 쥐어지는 몇 알의 영양제 같은 것이다. 그 유기농 식단, 영양제, 사실 이런 걸로 우리가 구차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 막 떠올라서 저는 영혼과 함께 이런 단어가 좀 꽂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굳이 얘기하면 뭐 이거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어떤 키워드가 됐던 주제어인데 그 속물, 동물 뭐 이런 구도가 있었어요. 대립 그렇죠. 구도가.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중간에서 뭔가를 찾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그것에서 골몰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는 속물이 되느냐, 하나는 동물로 사느냐. 그럴 때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영혼이라는 말이 저한테 왔고 그 영혼이라는 말은 속물과 동물 사이에서 어떤 길을 찾을 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주제어가 나침반 같은 그런 말이 됐던 거였죠.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속물에 대한 동물에 대한 그런 그 제 생각들이 그렇게 그런 표현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신보선 시인이 참 수다쟁이에요. 진짜 말씀에 힘이 있으세요. 수다를 좋아하실 만해요. 정말. 아니 제가 수다쟁이라고 한 게 뭐 이렇게 놀리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책 안에 낯선 사람과 낯선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여기 뭐 배달하시는 분과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뉴욕에 가서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말도 걸어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수다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다라는 게 신보선 시인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심지어는 남이 수다 떠는 거를 엿보고 엿듣는 것도 좋아요. 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귀 기울이는 거죠. 몰래. 아줌마 스타일인데. 근데 옆에서 듣다 보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정말 저런.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맞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어떡하지? 심지어 제가 껴들고 싶을 때도 있고. 하여튼 많이 배워요.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들으면 맞아. 사는 게 그렇게 빤하지 않아. 거기 항상 놀라운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서 같은 동일한 시간 내에 관계 맺고 있음. 그 자체가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다가 상당히 글로벌해요. 이 책에서 수다의 주 무대가 뉴욕입니다. 뉴욕 한 공원에서 수다를 떠는 것도 있지만 수다를 지켜보면서 사진도 찍으셨어요. 그 사진을 저 혼자 상상도 하긴 했는데 오늘 그 사진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저기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근사한 사진이에요. 저 사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원래 저 자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 자리였어요. 대하신 거군요. 네. 이제 증거 사진인가요? 네, 유학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였고 제 벤치였어요. 그 사실은 거기 갔는데 누가 앉아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은 못하죠. 왜 내 자리에 앉아 있어? 이렇게 쳐다보다가 기다리다가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두 사람이 아주 얘기하는
대화를 나누는데 그 느낌이 좀 남달랐어요.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 해서 사진 찍으라고. 근데 대신에 이 사진을 나는 이 두 분은 기록으로 갖고 싶다고, 남기고 싶다고. 왜냐하면 이 자리는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다. 우리는 친구였고 오랫동안 못 만났고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기록으로 갖고 싶다. 그러니까 찍은 다음에 보내달라 했던 거였죠. 아니 뭐 시인이자 교수이자 사진 작가까지 이제 그 반열인데요. 사진은 제가 원래 좋아했고 네. 예전에는 더 자주 찍었고 요새는 그렇게 많이는 못 찍는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확대하는 게 3부예요. 3부로 나눠져 있는데 3부에 나옵니다. 이 3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소제목을 붙여보기는 했습니다만 시인이 바라보는 사회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선과 악의 평범성이라는 글을 보면 세월호 청문회에 등장한 관료들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자들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가 아닐까. 인정하는 순간 그건 범죄를 인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죽음에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피하고 도망가려 하고 그 공직자일수록 오히려 높은 사람일수록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증언들이 그 자리에 나왔었는데 그분들은 공직자나 정치인이 아니었죠. 평범한 분들이었죠. 그 잠수부 분들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두 모습이 이렇게 대비돼서 보였고 그거에 대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신보선 시인이 이런 글을 쓸 때뿐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사실 약자들을 위한 연대에 참여하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좀 놀랍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죠. 그저 견디고 기운 내라고 그런 말씀밖에. 거기 나지막한 돌 하나라도 있다면 용산 참사 2주기에 붙여 지금 그곳엔 아무것도 없네.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없네. 그곳은 텅 비었고 인적 없는 평지가 되었고 저녁 7시 예배를 올릴 때 건물 옥상에 야곱의 사다리를 희미하게 내려주던 달빛은 이제 구차하게 땅바닥에 엎드려 값비싼 자동차들의 광택을 돋보이게 할 뿐 오늘 그곳에 아무것도 없음이 우리를 경악하게 하네. 사회 문제에 참여하시고 또 사회 약자들과 연대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해요. 제가 시를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읽은 그 첫 번째 경험인데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 참사를 같이 기억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단 시를 써달라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시를 그분들에 대해서 시를 감히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저함도 있었고 또 그분들 앞에서 시를 읽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를 쓰고 시를 읽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참 힘든 자리였지만 또 저한테 너무 중요한 어떤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시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시가 이렇게 쓰여지고 이렇게 읽혀질 때 시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자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시민들과 또 때로는 우리가 흔히 뭐 희생자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 자리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미디어 현실이 사회 현실과 잘 조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짜 뉴스 등. 그래서 세월호라든지 용산 참사 이런 것들 우리의 언론이 제대로 현장을 설명하고 또 나름대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소홀히 됐을 때 어쩌면 시인이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현장을 일반 사람들에게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셨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인들, 작가들, 뭐 평론가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한편으로는 이제 미디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글이나 그런 혹은 그런 시나 혹은 때로는 소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 작가로서 참여하는 거냐, 아니면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거냐.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다만 작가들은 글을 쓰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보고, 관찰하고, 또 쓰고, 또 그것을 공적으로, 뭐 그게 출판의 형태든 발표의 형태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작가들 사이에 있었고, 그때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자. 이랬던 것 같고, 뭐, 미디어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 방식대로 이제 채우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는.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현장에 있는 시인, 그 사건의 일종의 제3자에 대한 통역자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인이. 근데 책에 보면 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고대 극장에서는 시인이 낭송을 하고 하나의 공동체의 제전으로 그 장시를 낭송을 하고 끝나면은 시민과 시인이 어울려서 하나의 공동체의 큰 축제로 끝나거든요. 물론 그 축제는 즐거울 수도 있고 그 공동체의 비극을 함께 공감하는 축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현대의 극장은 시인과 관객이 청중이 분리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어주는,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인이 그런 역할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용에도 보면은 6명이 화마로 희생된 그 남일당 건물을 나중에 가보거든요, 시인이. 네. 텅 비어있고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주차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막막한 심정,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시인의 책무, 뭐 이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를 쓰셨어요, 보니까.
시가 굉장히 길긴 하지만은 한 부분이라도 좀 한번 저희가 육성으로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읽겠습니다. 거기 나지막한 돌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위에 앉아 이야기할 텐데 야구와 낚시에 얽힌 소시적 추억, 늙은 가슴팍을 때리던 성경 구절, 수많은 인내와 소박한 꿈들, 그러다 우리가 어찌어찌 용산에 흘러오게 됐는지. 그러나 더 이상 어찌어찌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번만은 싸워보겠다. 이겨보겠다. 그날 불현듯 하나의 영혼을 넘쳐 다른 영혼으로 흘러간 무모한 책임감에 대하여. 네.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구절들이 와닿는 느낌입니다. 그러네요. 예.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그러니까요.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지만 그 밑에 묻혀있는 삶의 기억들이거든요. 네. 돌 하나의 표식이 그것을 되살려 줄 수 있었으면 갑자기 울컥하는데. 저희가 얘기 나눈 이런 점들 때문에 김수영 시인을 잇는 현실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시인으로 꼽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시겠어요. 김수영 씨.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 틀린 말이기 때문에. 네. 아니 저는 김수영 시인을 정말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 다음에 김수영 시인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수영 시인은 산문이 참 좋거든요. 그리고 그 산문 하나하나가 사실 여전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한국 문학에 대해서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전히 유효성을 갖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구를 따라하고 싶냐, 그럼 저는 김수영 씨를 따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테지만 김수영을 잇는다는 말은 겸손도 아니고. 네. 저희가 사실 지금 가볍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독자들이라면 시인이 쓴 산문집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섬세한 느낌의 어떤 예쁜 이야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자들의 반응 혹시 좀 엿보신 거 있으세요? 네, 저도 뭐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네, 특히 산문집은 더 그런 거예요. 시집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쓴 글에 독자들을 초대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초대를 할 테니 와서 한번 머물러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 시라면, 산문은 제가 더 다가가는, 독자들에게 제가 더 다가가는 느낌이라서, 또 더 시보다 반응이 더 궁금하기도 한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시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아까 말씀하신 뭔가 감성적이고, 네. 말랑말랑하다. 뭐 낭만적이고. 낭만적이고. 이제 그런 걸 저한테 기대하고 그런 걸 뭐 좀 채워달라 뭐 이런. 저는 이제 그럴 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수영 시인의 시를 보세요. 김수영 시인의 시는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도발적이고 물론 뭐 제 산문이 그렇게 뭐 도발적이냐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평가나 리뷰가 저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시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집 오늘은 잘 모르겠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을 생각하며 쓰는 게 시다. 아니 도대체 어떤 때 시를 쓰시길래 이런 구절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통 시인에 대해서 또 편견일 수 있는데 슬픈 사람이다. 시인은 굉장히 슬픈 존재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슬프면 못 쓴다고 얘기하거든요. 쓸 힘조차도 없는 거죠. 적어도 시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슬프지만 쓸 힘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첫 번째는 아니죠. 한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은 되겠구나, 시인이. 그러면 그런 시인이 쓸 때 상상하는, 생각하는,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슬픔이 되겠죠. 그래서 시인이 슬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구절에서 의도하려고 했던 건 쓴다는 것 자체가 슬픔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게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슬픔이란 말을 자주 쓰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제목도 슬픔이 없는 15초니까. 그래서 좀 시인이 쓰는 시는 뭘까? 시인의 역할은 뭘까? 특히 슬픔과 관련해서 시인은 그 슬픔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표현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책이 나오기 전에, 시집이 나오기 전에도 시는 있었죠. 음유 시인의 시대가 있었고, 책이 나오면서 시가 더 많이 보급이 됐던 측면도 있지만 또 음유 시인이 가졌었던 그러한 맥락적 의미는 조금 소실됐다고 할까요? 상실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매체의 변화에 따른 변화인데, 소셜미디어 또는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시를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책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참여는 쉬워질 수 있고 공감의 영역도 많은데 책을 통해서 시를 읽는 것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시를 인용하는 그 빈도가 소설을 인용하는 빈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건 되게 확인하기 쉬운데 해시태그 이런 걸로 검색하면 시가 소설보다 시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짧고 또 굉장히 함축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소설보다 시가 더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물론 그때 그 소셜미디어에서 시는 책의 시하고는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셜미디어에서 시는 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가 갖고 있는 훨씬 더 좀 풍요롭고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간과될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소셜미디어에서 그렇게 시가 많이 인용이 되고 또 읽히고 그럼 그게 그 사람들한테 아 시가 이런 거구나 한번 시를 읽어볼까 시집을 읽어볼까 라고 하는 그 계기를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셜미디어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그 소통의 도구이자 또 어떤 장이라면 시 또한 그 안에서 그렇게 읽히고 소개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에 접근하고 시를 더 읽게 되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이 시대의 인기 시인 신보선 시인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인의 시, 책들을 사랑하는 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시인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 그다음에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아도 시를 쓰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고요. 사실은 남몰래 시를 쓰는 사람도 많고 남몰래 시를 읽는 사람도 많고 생각보다 시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 독자분들한테 그렇게 원래 늘 했던 얘기인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시인이 특별하다, 시가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게 어떤 시인이든 어떤 시집이든 골라서 펼쳐서 읽으시면 재밌네, 좀 다르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집을 읽는데 필요한 용기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주변에 둘러보고 시집이 있으면 그냥 들어서 펼쳐서 읽어보시면 그때부터 계속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보선 시인의 시와 수필, 글들 같이 읽어보면서 또 영혼과 예술 그리고 공동체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 그리고 시를 연결해보는 또 색다른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리, 좋은 이야기 저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명사들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릴레이북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면입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선배님의 추천으로 TV 책방 북소리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책에 관해서 하는 인터뷰는 사실 저도 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에 저를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분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갈 곳을 찾아 헤맨네. 왜 사우나 입구부터 달라 성별 떼고도 체급이 달라. 뭐마? 준면아, 준면이가 지금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방법을 터득하게 된 그런 비밀을 좀 알려주면 어떨까 하고 다음 릴레이 주자로 추천을 할게. 받아줄 거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잘 봤어요. 이거를 찍고 저한테 와가지고 준면아 내가 사실 너한테 무슨 영상 편지를 썼는데 좀 오그라들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나한테 넌지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오빠. 예. 이번에 거의 2000년 렌트 이후로 19년 만, 근 20년 만에 다시 경주 오빠랑 같은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주 오빠가 저를 추천했나 봐요. 반가워서. 2018년에 어디 리뷰에서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제 사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두께가 좀 있는데 그냥 후루룩 그냥 읽히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온 책은 온다리쿠의 꿀벌과 천둥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평상시에 천재들 얘기 약간 좀 좋아해요. 이 책도 그 음악 천재 가자마 진이라는 굉장히 공포까지 불러일으키는 초초초 천재의 그 연주에 대한 그 느낌들이 글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막 들리는 것 같이런 묘사를 너무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보는 내내 그래 이런 음악이었을까? 근데 도대체 어떤 음악이었을까? 근데 막 그게 진짜 내가 듣고 있는 것 같은 상상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묘사가 기가 막혀요. 아니요. 가자마신 얘기는 언제 나오는가 이렇게 하긴 해요. 궁금하니까. 그러나 제일 마음에 가는 인물은 역시 평범한 아카시죠. 너무 감사하게 저도 무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뽐내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주위에는 다 아카시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아카시예요.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자세가 사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무대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슬프게 만들거나 또는 뭐 어쨌든 어떠한 감정으로든 무대에서 사람들을 계속 홀려야 하는 저는 배우이고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연기 지침서보다 가장 훌륭한 연기 지침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어요. 제가 막연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라고 생각했던 어떤 뭐 연기 디테일이라든지 무대에서 노래할 때 뭐 어떤 그런 마음들을 너무 막 치부를 착착착착착 막 갈기갈기 막 찢어놔서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배우 수업 이런 것도 좋지만 배우 지망생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TV 책방 북소리에서 다음으로 추천할 주자는 배우 박효주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시네키즈에서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해요. 저랑 효주랑 또 배우 윤주희 씨, 유정래라고 이렇게 4명이서 독서 모임을 가져보자. 우리가 책을 좀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막 그랬어요. 토론 한 30분 하고 밥과 술이에요, 사실은. 아무튼 아주 책을 사랑하는 배우예요. 효주야, 내가 다음 주제로 너를 추천했어. 너가 적임자이지 뭐니? 책도 냈고 평상시에 너가 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런 데서 비롯됐는지 나는 너를 만나면 그날 되게 행복해. 그래서 널 자꾸 보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독서 모임도 만들었잖니? 효주야, 하여튼 인터뷰 응해줘서 고맙다. 효주야, 우리 만나. 알지? 다음 주. 안녕.